내 인생은 잘 마른 빨래 같았다. 고급 섬유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고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개켜진. 남편 박민주는 그 빨래에 어울리는 남자였다. 반듯한 직장, 깔끔한 외모, 그리고 나를 향한 무미건조한 친절. 그는 이 집의 공기청정기처럼 늘 제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작동했다. 문제는 나였다. 나는 이 건조함 속에서 질식하고 있었다. 발코니 밖을 내다봐도 보이는 건 똑같이 생긴 아파트의 회색 벽뿐. 내 세상은 이 네모난 집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천천히 말라가는 식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민준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것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그의 넥타이는 언제나 파란색 계열. 섀도와 무늬만 조금씩 다를 뿐 결국엔 다 똑같은 파란색이었다. 그는 그걸 안정감이라고 불렀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 감정이라는 기능이 고장나 버린 로봇 같았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먼지처럼 쌓여만 갔다. 일주일에 2번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나갔다. 경영 수업이라는 거창한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아무도 없는 갤러리를 지키는 유령 신세였다. 그날도 나는 하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림 속의 강렬한 색채들이 오히려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권태가 뱀처럼 온몸을 칭칭 감아올 때 그를 처음 봤다. 그는 갤러리 가장 구석,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림이 아니라 나를. 정확히는 내 안에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했을 그 노골적인 시선을 나는 피할 수가 없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내 안의 모든 감각이 그를 향해 아우성쳤다.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와의 2번째 만남은 작정이라도 한 듯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갤러리 처마 밑에서 멍하니 빗줄기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내 옆에 섰다.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스팔트에 부딪혀 부서지는 빗방울을 구경했다. 그의 몸에서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독한 담배 냄새가 섞여났다. 민준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날것의 냄새. 그가 불쑥 검은색 3단 우산을 내밀었다.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홀린 듯 우산을 받았다.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는 순간 짜릿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짧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빗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다. 흠뻑 젖어가는 그의 등을 보면서도 나는 그를 잡지 못했다. 우산을 펼치자 그의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나는 그 우산 아래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내 회색 세상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순간이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이어졌다. 같은 시간, 같은 갤러리에서 우리는 그림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탐했다. 대화는 필요 없었다. 그의 시선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내 숨결이 그의 어깨에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나의 완벽하지만 텅 빈 일상에 생긴 유일한 균열이었다. 나는 매일 그 균열 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했다. 그의 이름도 직업도 몰랐다. 그는 나에게 현실이 아닌 금지된 환상이어야만 했다. 어느 날 그는 갤러리 안쪽 창고로 이어지는 문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따라오라는 무언의 명령.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삐걱이는 문을 열고 그가 안으로 사라졌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다. 먼지와 낡은 물감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창고.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완벽히 고립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형체가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손이 내 턱을 붙잡고 들어올렸다. 거칠고 뜨거운 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저항도 동의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항복이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소독약 냄새만 나던 내 세상에 그의 타액과 담배 향이 난폭하게 섞여 들어왔다.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이 닿는 감촉이 생경했다.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게 뜯어냈다. 두둑하고 단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내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맨살에 닿는 순간 나는 희미한 신음을 흘렸다. 그것은 쾌락이라기보다는 고통에 가까운 절규였다.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 대화도 교감도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욕망만이 좁은 창고를 가득 채웠다. 먼지가 쌓인 캠퍼스 더미 위로 내 몸이 눕혀졌을 때 나는 수치심 대신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언제나 정갈하고 깨끗해야만 했던 내 몸이 더럽혀지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성은 녹아내렸고 본능만이 남아 꿈틀거렸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서 몸을 일으켜 옷을 추슬렀다. 그리고는 먼저 창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한참을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와의 미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민준이 출장을 간 날 나는 그를 집으로 불렀다. 민준의 치치가 벤 침대 위에서 그를 안는 것은 배덕감의 절정이었다. 그는 민준의 서재에 들어가 남편의 만년필을 만지작거리고 남편의 의자에 앉아 나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는 나와 민준의 웨딩 사진 액자를 들어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그를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갤러리에도 오지 않았다. 연락할 방법조차 몰랐던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금단 증상처럼 그에 대한 갈망이 온몸을 잠식했다. 내 세상은 다시 회색으로 돌아갔지만 이젠 그 회색을 견딜 수가 없었다. 집안 모든 곳에 그의 흔적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한 달이 지옥처럼 흘렀다. 민준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나는 억지로 가면 같은 미소를 얼굴에 그리고 민준의 팔짱을 꼈다. 시끄러운 음악, 가식적인 웃음들. 모든 것이 역겨웠다. 와인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을 때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은 내 남편 박민준이었다. 민준이 나를 발견하고 손짓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인사해. 내 제일 친한 친구이자 이번에 우리 회사 신임 이사로 온 강지훈 이사님이야. 강지훈. 그의 이름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예의 바르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눈빛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여전히 나를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잔인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내 발밑이 무너져 내렸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바닥에 흩뿌려지는 모습이 마치 내 심장에서 터져나온 피 같았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이었다. 나는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힘없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파국이 시작되고 있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대신했다.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와인이 꼭 심장에서 터져나온 피 같았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시간은 점액처럼 느리고 끈적이게 흘렀다. 내 눈에는 오직 한 남자, 강지훈의 얼굴만 보였다. 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나의 불륜 상대. 그의 입꼬리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잘 벼린 칼날처럼 서늘했다.
어머 서연 씨, 괜찮아요? 여보 왜 그래? 주변의 소란과 나를 부축하는 민준의 손길이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고장난 인형처럼 입만 번긋거렸다. 손이 미끄러워서.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 나왔다. 그때 강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인사를 드렸나 봅니다. 민준이한테 워낙 아내분 칭찬을 많이 들어서 뵙고 싶었는데 너무 미인이라 제가 다 긴장되네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지며 상황을 수습했다. 주변 사람들은 가벼운 해프닝으로 여기며 웃었고 민준은 이 친구가 원래 능구렁이라니까 하며 그의 어깨를 쳤다. 나는 그 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까. 모든 것을 아는 나와 모든 것을 계획한 저 남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남편이 함께 서 있는 이 공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주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지훈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그가 회사에 합류해서 얼마나 든든한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릴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와의 첫 만남 나를 꿰뚫어 보던 시선. 비오는 날의 우산. 거칠었던 첫 입맞춤과 짐승 같았던 정사.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이끌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한 정교한 계획. 나는 그의 복수극에 이용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장 치욕적인 장기 말이었다. 왜? 어째서? 민준에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런 잔인한 방법을. 차 안의 고급 가죽 시트 냄새가 역겨워 숨을 참았다. 며칠 뒤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자네한테 꼭 맛 보여주고 싶었어. 민준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나는 구역질을 삼켰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내가 만든 음식을 내 남편과 내 연남이 나란히 앉아 먹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막장극이 있을까? 형수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준이가 왜 그렇게 침이 마르게 자랑했는지 알겠네요. 지우는 능숙하게 나를 형수님이라 부르며 웃었다. 나는 밥알을 모래알처럼 씹었다. 그가 와인잔을 든 채로 민준에게 말했다. 그런데 민준아, 생각나냐? 예전에 우리 둘이 돈 없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실 때. 그때 내가 그랬잖아. 언젠가 이런 집에서 예쁜 아내랑 이렇게 와인 마시는 게 꿈이라고. 그랬지. 자네도 기억하는구나. 꿈을 이뤘지 내가. 민주는 행복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식탁 밑으로 지훈의 구두 끝이 내 발목을 스치고 천천히 종아리를 쓸어 올렸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민준에게 들킬까봐, 소리라도 지를까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발은 내 허벅지 안쪽을 지분거리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떨어져 나갔다. 나는 와인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나를 완벽하게 조롱하고 있었다. 이 식탁 위에서는 다정한 친구이자 후배, 식탁 밑에서는 나의 몸을 탐했던 내연남. 그는 그 이중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정신적인 고문은 집요했다. 민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는 교묘하게 우리만의 암시를 던졌다. 요즘 현대 미술은 통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빨간색이랑 검은색만 잔뜩 칠해놓은 그림은 뭘 표현하려는 건지. 그가 말한 것은 갤러리에서 우리가 처음 서로를 의식하며 바라보던 그림이었다. 비 오는 날은 축축해서 싫어요. 특히 흙냄새랑 담배 냄새 섞이는 건 딱 질색인데 형수님은 어떠세요? 그는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을 비웃고 있었다. 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갤러리 창고에 먼지 쌓인 바닥과 그의 거친 숨소리가 현실처럼 나를 덮쳤다.
잠을 설치니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졌다. 민주는 내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 이유를 알 리 없었다. 나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이 끔찍한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나는 남편의 친구와 노란한 부정한 아내가 될 뿐이었다. 강지우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느 주말 민준이 지훈과 함께 외출했다가 늦은 밤에 돌아왔다. 술에 취한 민준을 부축한 것은 지훈이었다. 나는 현관으로 나갔고 지훈은 민준을 내게 넘겨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오직 나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날 창고에서 형수님이 흘리던 신음소리. 아직도 생생한데.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내 귓가에 악마의 언어를 속삭이고는 민준을 향해 형님 푹 쉬십시오. 라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나는 그의 장기말이 아니라 이 지옥도의 한가운데 선 플레이어다. 공포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의 갤러리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대학 시절에 민준과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풋풋하고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사진 뒷장에는 민준의 글씨가 있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 지훈이와 함께. 졸업 후에도 꼭 함께 성공하자. 그 순수했던 약속이 어쩌다 이런 악연으로 변질된 걸까? 나는 앨범을 뒤지다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다. 아주 작은 단신 기사였다. 유망 벤처기업 넥스트코어 기술 유출 의혹, 경쟁사의 특허 선정. 당해 그리고 그 넥스트코어의 젊은 대표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 길로 민준의 서재로 들어가 아주 오래된 회사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서류 박스 밑바닥에서 나는 결정적인 보고서 하나를 찾아냈다. 민준이 팀장이던 시절 경쟁사 넥스트코어의 기술을 분석하고 자사의 신기술로 등록한 프로젝트 보고서. 기술 유출. 특허 가로채기. 내 남편 박민주는 친구의 꿈과 인생을 통째로 훔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지훈의 복수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완벽한 가정과 아름다운 아내를 더럽힘으로써 그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수의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되었다. 나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나는 두 남자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게임의 캐스팅 보트를 쥔 심판. 이제 내가 선택해야 했다. 남편의 죄를 덮고 이 거짓된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터뜨리고 다 함께 파멸할 것인가? 그날 밤 강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주말에 민준이랑 부부 동반으로 별장에 가자고 하네요. 형수님 요리가 그립다고. 기대되네요. 그렇죠? 그의 문자에서 나는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래, 별장. 모든 것을 끝내기에 아주 완벽한 무대가 될 것 같았다. 그의 문자를 보고 난 후 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공포와 수치심이 증발한 자리에 얼음 같은 결심이 들어섰다. 별장. 그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자. 나는 답장 대신 갤러리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캠코더를 찾아 배터리를 충전했다. 먼지를 닦아내자 까만 렌즈가 나를 비췄다. 마치 진실을 담아낼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별장으로 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운전대를 잡은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주말 계획을 떠들었고 조수석에 앉은 지우는 룸미러를 통해 끊임없이 내 표정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탐색하는 동시에 도발하고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다.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되돌릴 수 없이 흘러가 버린 내 인생 같았다. 별장은 호수를 낀 근사한 곳이었다. 민준이 성공의 증표처럼 자랑하는 공간. 우리가 도착하자 민준은 짐을 풀고 바비큐 준비를 한다며 밖으로 나갔다. 거실에는 나와 지훈 단둘이 남았다. 그는 마치 제 집인 양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나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표정이 왜 그래요? 모처럼 좋은 곳에 왔는데. 그의 능청스러운 말투에 더 이상 심장이 떨리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캠코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하죠. 이 지겨운 연극. 지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연극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넥스트 코어. 당신 회사였죠. 민준 씨가 아니 내 남편이 당신 기술을 훔쳤고.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인간이 가장 아끼는 걸 망가뜨려서.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고. 내가 당신 계획대로 놀아난 덕분에 아주 즐거웠겠네요. 지우는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로운 가면이 없었다. 증오와 경멸, 그리고 오랜 세월 묵혀온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즐거웠냐고? 민준이 그 새끼가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았어. 내 꿈, 내 미래, 내 모든 걸 훔쳐갔다고. 그놈이 지금 누리는 모든 건 원래 내 것이었어. 이 집도 그 차도 그리고 너도. 그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내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들끓는 지옥을 마주 보았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모든 걸 빼앗겼지. 그런데 당신이 한 짓은 뭔데? 똑같이 더러운 방법으로 복수하겠다고 나를 끌어들였어. 당신은 박민준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내 말에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이었다. 바비큐 준비를 하던 민준이 무언가를 가지러 거실로 들어왔다. 지훈이 내 턱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깜빡이는 캠코더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지우는 내 턱을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민준을 향해 비릿하게 웃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뭐하긴. 내가 제일 아끼는 아내랑 내가 모르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 지우는 나를 놓아주고는 캠코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TV에 연결했다. 민준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강지훈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곧 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갤러리 창고에 어둡고 먼지 쌓인 풍경. 그리고 짐승처럼 서로를 탐하는 남녀의 모습. 소리는 없었지만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민주는 화면과 나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서연아 이게 어떡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려다 말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새끼야. 그 주먹이 오가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라인병이 깨지고 가구가 넘어갔다. 한때는 서로 유일한 친구였던 두 남자는 이제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하며 엉겨붙어 싸웠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싸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도둑맞은 인생과 도둑질로 얻은 인생. 그 추악한 욕망들이 서로 부딪혀 부서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지옥도의 중심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별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서늘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뒤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와 두 남자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숫가를 따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내 인생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건조한 빨래 같았던 회색빛의 안정된 세상은 이제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가정도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호수 끝에 다다랐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잿빛 하늘을 뚫고 붉은 빛이 번져 나왔다. 나는 그 붉은 빛을 온몸으로 맞으며 멈춰섰다. 어쩌면 이것은 파멸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나는 비로소 첫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장난감도 아닌 그냥 나로서.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모텔의 싸구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속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 상처 같은 무늬를 며칠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이 작은 방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시체였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저 관성에 의한 폐에 움직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쿵, 쿵. 둔탁하고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민준일 리는 없다. 그 인간은 나를 찾을 위인이 못 된다. 그렇다면 나는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노려보았다. 제발 그냥 가기를. 하지만 노크는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이미 내가 여기 있는 걸 안다는 확신에 찬 소리였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유령처럼 느릿하게 걸어가 문고리를 잡았다. 딸까. 문이 열리고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선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몰골은 나만큼이나 끔찍했다. 며칠은 좋기 못 잔 듯 눈 밑은 시커멓게 베었고 값비싼 수트는 구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복수심도 조롱도 사라진 그 자리엔 텅 빈 심연만이 남아 있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길을 잃은 망령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폐허 같은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갈라진 목소리였다. 꼴이 말이 아니네. 나처럼. 그 한마디가 신호였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벽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냉기와 충격에 숨이 턱 막혔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독한 위스키 냄새와 희미한 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의 입술이 진노르듯 내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분노와 절망을 쏟아내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저항이 그의 파괴적인 욕망에 불을 붙인 듯 그는 내 아래 십수를 잘근거리며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번졌다. 그의 뜨거운 손이 내 얇은 티셔츠 안으로 파고들었다. 맨살에 닿는 그의 손길은 거칠고 조급했다. 그는 마치 내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혹은 자신의 낙인을 새기려는 듯 내 몸을 탐했다. 치익 하고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나는 저항을 멈췄다. 의미 없는 짓이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지옥에 깊숙이 발을 들인 공범이었다. 그는 나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침대로 데려갔다. 삐걱이는 스프링 소리와 함께 내 몸이 싸구려 시트 위로 던져졌다. 그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짐승처럼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셔츠 단추를 성급하게 뜯어내듯 풀었다. 그의 가슴과 어깨에도 그날의 싸움으로 인한 멍 자국들이 얼룩져 있었다. 그는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망가져 있었다. 아무런 전이도 없이 그가 내 안으로 파고들었다. 준비되지 않은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내 입에서는 희미한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나를 현실에 붙잡아 매는 유일한 감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안에서 멈춘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래도 박민준이 생각나? 그 잔인한 질문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세게 물었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통증에 그가 낮게 신음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난폭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한, 서로의 고통을 확인하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삐걱이는 침대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마찰음만이 좁은 방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의 등 위로 손톱을 박아 길게 핥히었다. 그의 단단한 등 근육이 순간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 작은 반격이 도화선이 된 듯 그의 움직임은 순식간에 더욱 몸의 모든 신경이 그의 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감각. 저항할 수 없는 굴복감 속에서 기묘한 흥분이 피어올랐다. 우리는 더 이상 박민준의 아내와 그의 친구가 아니었다. 이름도 과거도 없는 두 마리의 짐승이었다. 서로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고통을 탐하며 서로가 아직 살아있음을, 이 지옥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위협이 아닌 소유를 확인하는 듯한 손길. 나는 그 손길에 순응하며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맨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내 심장도 그에 맞춰 격렬하게 울렸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집요하게 빛났다. 그는 말이 아닌 몸으로 묻고 있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것이냐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허리를 다리로 더 강하게 감았다. 더 깊이 더 절망적인 곳으로 함께 떨어지자는 무언의 초대. 그는 내 허락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치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오직 원초적인 감각만이 남아 나를 지배했다. 그는 자세를 바꿔 나를 일으켜 앉혔다. 그리고는 침대 헤드에 나를 기대게 한 채 내 뒤에서 다시 몸을 겹쳤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가슴과 규칙적인 심장박동. 시야에는 낡은 벽지와 창밖의 희미한 불빛만이 보였다. 나는 누구에게 안겨 있는지,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잊어버렸다. 오직 내 몸을 관통하는 뜨겁고 단단한 감각만이 현실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어와 깍지를 꼈다. 단단히 얽힌 손은 우리가 이 파국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족쇄 같았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몸의 모든 감각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내 귓불을 잘근거리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하얗게 흐려졌다. 절정의 순간, 그는 내 이름을 부르는 대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렸고 나는 그의 등 뒤에 깊은 손톱 자국을 남겼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완벽하게 부서져 버린 내 자신을 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절망을 탐하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었다.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후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삐걱이는 침대가 천천히 멈추는 소리만이 남았다. 그가 남긴 이게 우리 끝이야 라는 말은 공기 중에 채 흩어지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나뒹굴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한참을 소리 없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텅 비어버린 내 안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몸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감각했다. 나는 비척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입술은 터져부어 올랐고 온몸에는 그가 남긴 붉고 푸른 흔적들이 어지러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치욕의 증거이자 우리가 함께 추락했다는 유일한 증표. 샤워기 손잡이를 끝까지 돌렸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내 몸의 낙인들 위로 쏟아져 내렸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 영혼이 이미 그보다 더 차가운 곳에서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피부가 벗겨져라 몸을 문질렀다. 그의 흔적을, 그의 냄새를, 내게 새겨진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손길과 체온, 그 절망적인 몸부림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물줄기는 그의 흔적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 깊숙이 새겨넣고 있었다. 나는 결국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자리는 텅 빈 진공 상태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물기를 닦았다. 찢어진 옷가지 대신 모텔에 비치된 싸구려 가운을 걸쳤다. 그리고 가방에 남아있던 현금 몇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와의 마지막 밤을 치르는 값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나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텔을 나서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제갈 길을 갔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렸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나라는 존재는 먼지 한 톨보다도 하찮았다. 나는 목적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한참을 걷다가 부동산 쇼윈도에 켜진 대형 TV 앞에 우두커니 멈춰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 두 개가 나란히 떠 있었다. 박민준과 강지훈. 그들의 말끔했던 얼굴은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M전자 박민준 부사장 마이너스 강지훈 이사. 폭행 및 경영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 앵커는 두 사람이 회사 기밀 유출과 특허권 분쟁을 빌미로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비리까지 드러나 검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두 남자의 완벽했던 세상이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몰락에 대한 뉴스 속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전쟁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무기 혹은 그들이 싸운 이유가 된 전리품 정도로 취급될 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텅 비어 있던 내 안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서늘한 무언가였다. 두 남자는 나를 자신들의 복수극과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다. 나를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결국엔 서로를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상의 심판대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방금 피어난 얼음 같은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너희들의 이야기는 끝났을지 몰라도 내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전쟁터가 아니었다. 나는 전쟁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너희 둘 모두에게, 너희들이 나를 지워버린 바로 그 세상에게 진짜 파멸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목적지가 생겼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나는 이제 그들의 가장 약한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쇼윈도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증발해버린 얼굴. 그 자리엔 텅 비어버린 심연과 그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차가운 불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목적지가 생겼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나는 이제 그들의 가장 약한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내가 유령처럼 살았던 박민준과의 집이었다. 이미 경찰들이 다녀갔는지 현관문에는 폴리스 라인이 어설프게 쳐져 있다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찢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한 거실, 무채색의 가구들. 한때 나를 질식시켰던 이 완벽한 공간은 이제 텅 빈 무덤처럼 느껴졌다. 나는 곧장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친구의 인생을 훔친 증거, 그의 성공 신화가 시작된 거짓 세탁. 나는 주저없이 서류 박스들을 뒤졌다. 먼지가 손에 묻어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내 손가락 끝에 낡은 서류철이 걸렸다. 넥스트코어 기술 분석 및 사업화 적용 보고서. 나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무기였다. 집을 나오기 전 나는 안방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가 사준 수많은 옷과 가방들이 나를 비웃듯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것들을 골라 여행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다. 이 지옥 같은 게임을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 그의 돈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줄 생각에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나의 다음 행선지는 시어머니의 갤러리였다. 내가 투명인간처럼 시간을 죽이던 곳.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불 꺼진 갤러리는 거대한 관 같았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은 어둠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갤러리 중앙에 섰다. 이곳은 그들의 위선과 허영이 집약된 공간. 모든 비극이 시작된 무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처형대가 될 것이다. 나는 갤러리 안쪽 시어머니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공간.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과 가죽 의자가 주인의 오만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나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아들이 사준 값비싼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다. 며느리가 아닌 그저 박민준의 아내라는 이름표. 그녀 역시 이 비극의 방관자이자 공범이었다. 세 번째 서랍에서 나는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갤러리의 진짜 장부. 공식적인 회계장부가 아닌 검은 돈의 흐름이 빼곡히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미술품 거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탈세 내역.
박민준의 성공 뒤에는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더러운 돈이 있었다. 강지훈이 몰랐을 박민준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나는 책상 위에 내가 가진 패드를 모두 늘어놓았다. 민준의 기술 탈취 보고서, 갤러리의 비밀 장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장에서 모든 것을 녹화했던 작은 캠코더. 나는 캠코더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그날의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두 남자의 추악한 싸움과 고백은 잘라냈다. 오직 강지훈과 내가 뒤엉켜 서로를 탐하던 장면만을 남겼다. 소리는 지우고 오직 숨막히는 영상만 남도록. 이것은 그들의 죄를 고발할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따라다닐 낙인이자 그들의 가족과 세상이 가장 경멸할 치부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시어머니의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 몇 명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로서 첫 번째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M전자 박민준 부사장의 두 얼굴. 첨부 파일로는 그의 기술 탈취 보고서 스캔 파일을 넣었다. 다음은 세무당국 민원 사이트였다. 갤러리의 비밀 장부를 페이지마다 사진으로 찍어 첨부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유명한 가십 전문 사이트의 제보 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강지훈과 나의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곧 터져나올 M전자 스캔들의 두 주인공이라는 짤막한 힌트를 덧붙였다. 모든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끌려다니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이 게임의 판을 짜고 모든 말을 움직이는 설계자가 되었다. 불 꺼진 갤러리 안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 그림들처럼 나 역시 내 감정을 완벽하게 지운 채였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세상이 내가 던진 미끼를 물고 그들의 위선적인 세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까지. 나는 그들의 완전한 파멸을 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지켜볼 것이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